달에 탐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인류의 눈부신 발전에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제일 텐데요. 바로 옳고 그름의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탁월한 지성으로 이 문제를 다뤘던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옳은 것이 뭔지, 그른 것이 뭔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해왔죠. 여러분은 어쩌면 이것이 너무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착하고, 헌신적이고, 배려하는 게 선한 것이고, 폭력적이고, 비열하고, 이기적인 게 악한 거 아니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상황을 보면 딱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느끼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도덕,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행동 규칙에 관한 학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좋은 삶을 향하는 방법인지를 따지는 거죠. 달리 말하면 도덕적 지식이라는 건 단순히 아는 것만으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도덕적인지 알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윤리학은 실천적 학문이자 실용적인 기술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실용성의 전제는 좋은 삶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실용적인 분야, 예컨대 공학과 비교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에어컨 공장 시설을 작동하고 정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지식을 알고만 있고 정작 공장에 가선 그런 지식에 따르지 않으며 순간의 기분대로 기계들을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시설들이 쉽게 망가지겠죠. 이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윤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학에서 말하는 좋은 삶에 이르는 기술, 행동 규칙들을 만약 여러분이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쓸모도 가지지 못합니다. 즉 실용적이지 않은 학문이 되는 거죠. 이는 오늘날 인문학에 대한 인식의 전반에 깔려있는 다소 부당한 선입견입니다. 사람들은 인문학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여깁니다. 공장의 기계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면서 공학적 지식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상황과 유사한 셈이죠.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책 공리주의는 이런 윤리학적 관점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해서 다룹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도덕성의 기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밀에 따르면 모든 행동은 어떠한 목적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마트에 들리는 것도 모두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목적에 따라 우리의 행동 양상들이 바뀝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령 무언가를 산다는 목적이 있다고 해도 식료품을 사고 싶으면 식료품 가게에 갈 것이고 필기구를 사고 싶으면 문구점에 갈 것입니다. 즉,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 밖에 나가는 거죠. 목적과 수단 사이의 이런 관계를 이해하셨다면 미리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대해서도 이해하신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옳고 그름 자체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특정한 도덕성, 즉 어떤 목표를 향하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공리주의는 이 목표를 행복이라고 말하고 공리주의라는 이론은 그 목표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즉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대로 살면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리주의라는 건 대체 뭘까요? 공리주의의 핵심은 최대 행복의 원리입니다. 최대 행복의 원리란 앞서 말씀드린 옳고 그름의 기준을 행복과 불행에 관여하는 정도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행동이 행복을 증진시켜준다면 그 증진의 정도에 비례해 그것은 옳은 행동이 됩니다. 더 많은 행복을 증진시켜준다면 더 옳은 행동이 되겠죠. 반대로 불행을 증진시키는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은 마찬가지로 불행의 정도에 비례해 그른 것이 됩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넓은 의미의 쾌락과 고통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행복의 정의는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리주의에 대해 오해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람들은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쾌락을 일시적이고 천박한 종류의 쾌락으로 해석하여 반대합니다. 인간은 고상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이는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쾌락이 바로 그런 즐거움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관가한 것입니다. 공리주의에서 공리, 즉 효용은 예술적 즐거움, 지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일체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밀은 감각적 쾌락보다도 정서적, 도덕 감정의 쾌락을 질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데요. 이것이 밀의 공리주의를 질적 공리주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행복의 정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리주의에서 행복이 고통의 경감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불행이란 쾌락이 없는 동시에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셈이죠. 밀은 다른 모든 바람직한 것들은 이 고통과 쾌락의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2차적 요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 다른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구별된다는 거죠. 그럼 밀이 말하는 바람직한 쾌감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미국의 만화 영화 심슨을 보는 것과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밀은 이 기준이 명료하고 또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비교 대상이 되는 쾌락들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선호하는 쪽이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건데요. 즉 심슨의 즐거움을 이해함과 동시에 클래식 공연을 감상함으로써 느껴지는 즐거움을 이해한 사람들이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고상한 쾌락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좋은 수준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밀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중 오락의 쾌감이 양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지를 받아도 고차원적인 쾌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중 오락을 즐기는 대부분의 사람은 소위 말하는 고상한 취미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여기서 밀은 한 가지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을 밝히는데요. 그는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낮은 단계를 지향할 리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바둑의 즐거움을 이해하는 사람이 굳이 바둑과 오목 중 오목을 선택할 리 없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소위 말하는 품이란 낮은 등급으로의 추락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질적으로 더 낮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교양이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밀은 오늘날까지 수없이 인용되는 불세출의 명언을 꺼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익히 아시는 문장일 겁니다. 만족한 돼지보단 불만족한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보단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밀이 살던 19세기에도 공리주의에 대한 의구심의 눈초리는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공리주의에 대해 이런저런 반문을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급 쾌락을 잘 아는 사람들도 저급 쾌락의 유혹에 때때로 넘어가지 않느냐. 물론 이는 사실이고 밀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밀은 고상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가녀린 식물과 같아 잘 죽는다고 덧붙이죠. 더불어 지적 감각을 상실하거나 이를 개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고상한 열망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접근 가능한 유일한 것이 저급한 쾌락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교육과 여론에 대한 밀의 급진적인 견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밀은 제도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사회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버젓이 존재했던 노예제도에 반대하고 여성의 참정권을 옹호했으며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반대했죠. 사람들이 환경적 문제로 저급한 쾌락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깨부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공리주의의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공리주의의 기준은 행위자 자신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최대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이 도덕의 기준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선명히 나타나게 되죠. 밀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회 구성원의 외연을 지각을 가진 모든 피조물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동물보호운동의 이론적 기반에 공리주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인 셈이죠. 이러한 일련의 내용에 따라 밀은 공리주의적 이상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사회적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사회의 법률과 제도는 모든 개인의 행복을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와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제도적으로 그 집단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집단 속 개개인에게도 좋은 것일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교육과 여론은 각 개인의 행복이 보편적 행복의 안에서 요구되는 실천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기름을 깨우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은 공리주의에 대해 또 다른 반문을 제시합니다. 공리주의는 비현실적인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도덕이론이 아닌가. 밀은 이에 그건 사람들이 행동의 규칙과 행동의 동기를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공리주의는 행동의 규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전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행동하는 게 옳다는 규칙이죠. 하지만 공리주의는 행동의 동기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도덕적 의무감 같은 걸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공리주의는 개개인에게 집단을 위한 헌신의 감정이나 공동체적 의무감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은 소중하다는 일념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돕든 구한 다음에 돈을 요구하기 위해 그 사람을 건져냈든 간에 공리주의에선 두 행위 모두 옳은 행동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착한 동기를 가지는 것은 어렵지만 단순히 몇 가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겠죠? 다만 밀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더 몰두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 그는 역설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리주의의 요구는 어떻게 생각해도 그리 비현실적이지도 어렵지도 않다는 거죠. 또한 밀의 공리주의는 공간적으로도 넓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변화까지 고려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은 당장의 편의를 위해 더 큰 장기적인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하는데요. 이 또한 공리주의가 단순한 쾌락주의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을 깨부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밀의 사상이 독특한 점 중 하나는 동시대의 다른 이성주의 사상가들과는 다르게 윤리학 내의 감정에 대해 쏟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밀은 양심의 작용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윤리학은 그 특성상 올바른 목표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악에 대한 대안이나 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옳은 걸 옳다고 안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밀은 자신의 책에서 공리주의 도덕을 위한 두 가지 유형의 제재를 언급합니다. 바로 외부적 제재와 내부적 제재인데요. 외부적 제재란 포상과 징벌을 뜻합니다. 옳은 행동에 긍정적인 보상을 부여하고 그른 행동에는 처벌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이런 면에서 밀은 19세기에 벌써 20세기에나 등장하는 스키너의 행동주의를 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 제재는 우리 마음의 느낌, 즉 양심을 뜻합니다. 밀은 이 주관적 느낌이야말로 모든 도덕의 궁극적인 동력이라고 주장하죠. 이러한 도덕 감정, 도덕적 능력은 외부 제재의 효율적인 부과와 조기 교육의 영향력으로 인해 거의 모든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밀은 말합니다. 즉 양심의 권위는 후천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를 불의로부터 불편하게 만드는 주관적 느낌이 설령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고 해도 학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토대를 교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밀은 인류가 야만적 상태에서 멀어질수록, 즉 문명이 진보할수록 이런 양심, 사회적 소속감 같은 감정의 기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정치적 발전과 그에 따른 교육의 영향력이 공감에 필요한 사람들의 정서 지능을 발달시킬 것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밀은 이 사회적 일체감, 사회적 감정은 미신 같은 게 아니며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상태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신을 사회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체감을 다른 모든 자연스러운 감정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슬픔, 고통, 기쁨 같은 감정을 느끼듯이 인류에 대한 소속감, 타인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과 제도, 개개인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말입니다. 요컨대 발달한 사회일수록 그 사회의 소속감을 느끼기 쉽고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된 구성원들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요. 달리 말하면 도덕이 무용하다는 주장이 주류인 사회는 인간의 교양에 대한 교육이 부진한 사회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네요. 공리주의는 행복을 인간 행동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가지각색의 것들을 원하든 간에 그 개별적인 대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행복이 도출된다는 거죠. 이에 누군가는 행복 이외에도 1차적 목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돈, 명예, 권력, 미덕 같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밀에 따르면 이들 각각의 것들이 만약에 개인의 쾌락이나 고통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 자체로 사랑하거나 욕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끈질기게 따져 묻는다면 이런 식의 반론도 가능할 것입니다. 돈과 같은 것들은 단지 행복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지만 종종 그러한 것들이 행복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욕망되기도 한다. 수단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정도가 강해지면 수단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도 한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해 과감히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보면 물론 숭고하고 공동체의 효용을 증대하는 도덕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발생한 어떤 행동의 사후평가에 불과합니다. 몇 초 채 되지 않는 급박한 상황에서 불길을 향해 몸을 날리는 소방대원이 과연 자신의 행복 혹은 공동체의 행복에 대한 고려를 조금이라도 할 겨를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미덕이라는 것은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려 없이 말입니다. 밀은 이 같은 반론에 대해 의지와 습관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밀에 따르면 의지는 욕망의 자식이자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지를 가지는 것은 처음엔 전적으로 욕망에 의해 시작됩니다.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욕망도 없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도 가지지 않겠죠. 이런 의미에서 의지는 욕망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는 시작은 뚜렷한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반복적인 조건화를 통해 습관이 됩니다. 의지의 결과, 예컨대 특정한 행동과 같은 것들이 그 행동을 통해 얻는 쾌락과 연결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특정한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만 남아 마치 그 의지가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저 순전히 내 자유의지에 의해 생겨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지는 또한 습관의 결과물인 거죠. 결론적으로 의지는 선으로 가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본질적 선은 아닙니다. 미덕이나 다른 바람직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지도 이렇게 행복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 셈이죠. 그래서 행복만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달리 말하면 사회는 개개인에 대해 올바른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잘 개발하여 그것이 독립적인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말입니다. 공리주의의 공리, 유틸리티는 효용, 이익, 편의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공리를 우선시한다는 말은 얼핏 듣기엔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되기만 하면 어떤 수단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예컨대 한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를 죽이는 게 옳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런 의미에서 공리는 소위 정의와 대척점에 있는 듯 합니다. 정의관에 입각해 공리주의의 부덕함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요. 밀은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공리주의 5장은 정의와 공리의 상관관계를 다루는데요. 밀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의와 공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당초 정의라는 건 무엇일까요? 밀은 우선 정의와 불의의 구분을 통해 정의에 대한 이해를 시도합니다. 그가 책에서 제시한 기준은 몇 가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건 두 개의 생각인데요. 하나는 건선징악의 사례입니다. 이에 따르면 정의란 선한 행동을 한 자에겐 보상이 돌아가고 악의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의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이죠. 다른 하나는 권리가 관련된 곳에서 편파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어떤 작업에 대해 공로를 따져야 하는 경우, 정부 관직을 선출하는 경우 등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정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항들만 고려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죠. 달리기 선수를 뽑는데 수능 성적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면 정의롭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정의의 주 요인이 바로 평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선 모종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건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사람들은 자신의 선천적 정의감에 호소하며 저마다의 평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을 얼마를 벌든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징세를 부여하는 게 평등이라고 주장합니다. 재산이라는 건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며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제공하는 자원은 실상 똑같다면서요. 치안 서비스나 도서관, 도로나 하수도 시스템 같은 것은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논리죠. 반면 어떤 사람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다르게 측정하는 게 평등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자는 그 특성상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며 부의 상속은 빈부격차를 심화하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요. 우리는 이 각각의 평등을 정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밀은 조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정의에 대한 관념만을 가지고선요. 이런 의미에서 어떤 도덕적 입장을 주장할 때 정의 자체를 호소하는 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나의 정의만큼이나 타인의 정의도 그럴듯하니까요. 정의의 구분과 선택에 있어 단순히 그 사람의 감정적 차원에서 결정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밀은 정의에 대한 견해들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공리, 유틸리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밀은 정의감과 정의감 속 도덕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정의감 자체는 편의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의감 속 도덕적인 것은 편의에서 발생한다면서요. 우리가 느끼는 정의감은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본능과 타인에 공감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둘이 결합하여 권리에 대한 요구와 처벌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는 거죠. 밀에 따르면 복수를 원하는 것은 정의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악행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건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조건이니까요. 여기에 인간은 뛰어난 지능 덕에 넓은 공감의 범위를 가지는데 그래서 타인, 사회에 대한 위협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즉 단순한 보복 심리를 도덕적인 것으로 만드는 요인은 바로 우리의 공감 능력인 셈이죠. 결론적으로 이 안전의 공리를 바라는 건 인류 공통의 본성입니다. 정의는 이 본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공리는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특정한 도덕적 의무사항들을 붙이는 명칭인 거죠. 단지 정의에 결부된 감정이 편의에 결부되는 감정과 구분될 뿐 모든 정의의 사례는 곧 편의의 사례인 셈입니다. 서양 철학사의 대가 중 한 명인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책 공리주의는 1863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윤리학계의 고전입니다. 밀은 이 책에서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나타내며 인종과 계급 사이의 평등과 동물 해방의 단초도 제시하는데요. 밀이 보기에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선 공리주의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이 보기에 결국 행복이란 기술적인 문제이며 행동 규칙의 실천과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